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영어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저도 이제 석사 과정 시작하면서 석사 논문을 영어로 쓰면서 떻게 해야 좋을지,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이 그 영어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길인 건지 뭐 전혀 감이 없던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영어 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히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개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. 먼저 저의 영어 논문 체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아주 험난했고요. 첫 논문은 석사 논문으로 시작을 했고, 제가 석사 논문을 토대로 석사 논문을 영어로 고쳐서 출판 시도를 했고, 제가 13년에 썼으니까 썼고 14년에 결과가 났고, 그 다음에 15년에 최종 출판이 됐으니까 한 2년 정도가 걸렸어요. 그러니까 2018년 8월에 석사 졸업하고 2013년 초에 석사 논문 영어로 고쳐서 기고를 합니다. 이때 기고했던 저널은 뭐 저희 분야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그런 영어로 된 저널이었고요. 제가 이제 저널 기고 신청을 뭣도 모르고 그냥 막 했죠. 그랬더니 역시나 개재 거절 판정을 받았어요. 개재 불가 판정을 받고 좌절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해서 막 골머리를 싸고 막 열심히 고쳐가지고 다시 다른 데에다가 냈어요. 타 저널에 이제 다시 리서브밋 했고,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거재 허가를 2014년 겨울에 받았어요. 2014년 겨울이 제가 유학 준비를 한창 했던 시즌이거든요. 박사 유학 준비는 이제 보통 그 프로세스가 가을에 시작돼서 겨울에 결과가 나오는데, 2014년 한 11월쯤에 최종 억셉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이 이제 유학 준비에 굉장히 좋게 활용이 됐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요. 네, 그러고 나서 다시 또 2015년 말쯤에 석사과정 시에 제가 추가로도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모았을 때 또 다시 다른 논문이 나올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. 그것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다른 저널에 논문을 제출했어요. 이때 제출했던 저널은 아까 처음에 멋모르고 시도했던 저널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뭐 비슷하거나 좀 낮은 저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절을 당해요.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이제 다른 저널에다가 제출을 했는데, 이때 제출했던 저널은 뭐 아까 얘기했던 거절됐던 논문과 분야가 약간 다르고, 그러니까 주로 다른 분야가 약간은 다르고, 또 수준은 그냥 비슷하거나 조금 더 못한 정도? 그런 데다가 타겟을 해가지고 다시 대폭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. 그랬더니 수정 후 재심사가 드디어 떴어요. 그래서 3번 정도 재심사를 받고,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2018년 3월에 최종 게재 허가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논문이 처음으로 리젝이 됐던 시점은 사실 2016년쯤이었는데, 17년쯤에 다시 대폭 수정, 대폭 수정하는 게 꽤 오래 걸렸어요. 왜냐면은 완전히 다른 데이터셋을 합쳐가지고 내용을 완전 새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, 또 저도 박사과정 새롭게 들어가서 적응하느라 그 프로젝트에만 온전히 에너지를 쏟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, 결국 타 저널을 제출해서 수정 후 재심이 떠서 최종적으로 2018년 5월에 출판이 됐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2년이란 시간이 걸렸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석사 논문의 경우에도 2년이 걸렸죠. 석사 논문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뭐 좋은 저널에 내지는 못했어요. 저희가 첫 번째 좀 리젝을 그냥 확 먹어버리고 너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많이 눈을 낮춰서 지원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원이라기보다 신청을 했었는데, 좀 솔직히 막 좋은 퀄리티의 리뷰를 받지도 못했고,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게 저널이 출판이 됐지만,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이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제가 저널 선정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도 했고, 또 뭐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도 얻었기 때문에,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어요. 중입니다. 근데 이제 먼저 얘기해야 될 게, 영어 논문 그럼 왜 써야 돼? 이런
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. 제 생각에는 이 영어 논문이 실리는 저널이 얼마나 뛰어난 저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어로 제가 한 연구를 정리해서 저널에 출판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주의하셔야 될 게 분야마다 달라요.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. 왜냐면 일단 국내 학회지 논문의 경우에 저도 2편의 논문을 국내 학회지에다가 냈었어요. 근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안 읽어요. 진짜 안 읽어요. 그래서 막 조회수 이런 게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는데 막 몇십 개밖에 안 돼요, 조회수가. 그렇다는 거는 사실 제가 열심히 진짜 논문이라는 거 정말 열심히 쓰면 막 자식같이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데 막 열심히 써갖고 냈는데 아무도 제 논문을 안 읽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너무 슬프잖아요. 물론 아닌 분들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이 부분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. 감정적으로요. 그래서 사람들이 안 읽는 게 일단 좀 큰 요인이었고요. 그리고 읽어도 인용을 잘 안 해줘요. 인용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제 논문을 다른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제 논문을 이렇게 갖다가 제 논문의 내용이 이렇게 활용이 됐다라고 본인 논문에다가 이렇게 기재하고 제대로 된 인용 포맷에 맞춰서 인용을 해주는 뭐 그런 과정을 뜻하는데 인용을 안 해주고 또 못 해주기도 해요. 왜냐면 심리학이란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러시겠지만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각 교수님들이 하시는 전문 분야가 또 많이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한국에는 제가 했던 연구 분야와 비슷한 분야를 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안 계시는 거예요. 근데 그분들도 또 인용을 할 때 제 논문을 인용한다기보다는 뭐 다른 국제 저널에 투고된 좋은 논문들을 인용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분들도 인용을 안 하시고 또 아예 다른 연구 분야를 다루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제 논문을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인용을 안 해주거나 못 해줘요. 그렇다는 얘기는 뭐 제 연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요. 또 인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인용을 이렇게 어떤 논문들이 했고 또 몇 회로 인용이 됐는지에 대한 인덱스 시스템이 뭐 있는 것 같긴 해요. 보면은 뭐 DBPR라던가 아니면 뭐 RISS 뭐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 건 있는데 잘 카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국제 저널의 규모에 비해서 국제 그 시스템은 뭐 구글 스칼라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인용이 어떤 논문이 제 논문을 인용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카운트가 돼 있어요. 근데 국내 경우에는 인덱스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논문을 인용한 다른 국내 논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알 수가 없어요. 또 저 같은 경우에 국내 논문을 투고를 해서 이제 출판을 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서 거의 한 4, 5년간을 그냥 잊어버린 채 지냈거든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논문을 인용한 다른 국내 논문들이 있더라고요. 덜어 있는데 이게 카운트가 안 되니까 제가 인터넷상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제가 다룬 주제를 똑같이 다룬 논문을 제가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그 한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어봐야지만이 제 논문이 인용된지 아닌지를 정확히 카운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현재까지는요. 그래서 이게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.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연구자라 하더라도 국내 논문을 인용을 잘 안 해요. 왜냐면 본인들도 국외 논문으로 아니면 국제 논문, 뭐 영어 논문으로 본인들의 연구 성과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글 논문에서 무언가를 얻었어도 그게 정말 꼭 인용해야 되는 정보가 아닌 이상은 인용을 잘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한국 내에서만 그냥 도는 자료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. 그렇다는 얘기는 유학 지원 시에도 어필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국내 학회지 논문의 경우에는. 일단 교수님들이 뽑아가려고 하는 교수님들이나 랩이 저의 국내 학회지 논문을 읽을 수가 없으시겠죠. 한글로 돼 있으니까 앱스트랙트나 뭐 대략적인 정보만 알 수밖에 없으시고 또한 인용 같은 경우도 인용수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
정보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이렇게 제대로 액세스가 안 되니까 뭐 어떤 연구를 한지에 감이 안 잡히겠죠.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반면에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 스칼라나 퍼브메드 같은 그런 포털 시스템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제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팩터 같고요. 또 인용을 해줄 수 있는 독자층이 더 광범위해요. 당연하겠죠.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파퓰레이션, 그 인구수랑 영어가 가능한 인구수는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수 있으면 어떤 저널에 제 논문이 기재됐든 간에 일단 읽을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논문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아까는 국내 학회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시스템이 좀 미비해서 카운트가 어디에 됐고 그리고 어떤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제 논문을 인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. 근데 국제 저널의 경우에는 구글 스칼라나 스코퍼스나 리서치 게이트 같은 시스템에 제 논문이 인용된 게 바로 이렇게 보여요. 그리고 바로 링크 타고 들어가서 어떤 논문이 제 논문을 인용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렇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제 논문이 몇 회에 인용됐고 어떤 어떤 논문에 인용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얘기는 바로 제 추후 연구자적인 커리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. 그 얘기는 또 다시 말하면 유학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영어 논문을 출판하는 거는 그것이 어떤 저널에 출판을 하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. 국내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하는 것보다는요. 더 가치가 있고 더 해볼 만한 일이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